숙부님, 이제 그만 내려오시지요. 당신의 시대는 이 밤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빛빛 왕좌의 대서사시. 어서 오십시오. 나 이성계가 세운 이 나라 조선 왕조 500년의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오. 우리는 비록 수백 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역사를 들른 이 순간만큼은 나와 함께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 것이요. 지금 어느 하늘 아래 어떤 풍경 속에서 이 소리를 들고 계시는가? 우리 번님들, 지금 발대고 계신 그곳이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시오. 내가 일일이 답글로 반갑게 맞이할 것이오. 여러분이 알려주신 그곳까지 내 목소리가 생생하게 닿을 수 있도록 더 크고 웅장하게 이 역사의 대서사시를 쏘아 올리겠소. 자, 준비되셨습니까? 500년 전 현장으로 함께 출발합시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홍제원 벌판에는 살을 애듯 차가운 밤바람만이 소설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벌어질 피바람을 예견이라도 한 듯 하늘에 걸린 금음달은 구름 뒤로 숨어 제빛을 감추어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마른 풀잎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사각거리는 소리조차 누군가의 귓속말처럼 들려와 이곳에 모인 자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것은 수백 개의 눈동자와 그보다 더 차갑게 빛나는 시퍼런 칼날뿐이었습니다. 말들은 콧김을 내뿜으며 바닥을 차고 있었으나 그 기세조차 억눌린 듯 고요함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 정적을 깨고 능양군이 천천히 말에서 내려 땅을 딛자 곁에 서 있던 이귀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군 마마,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사옵니다. 지금 성 안에서는 무도한 왕의 폭정에 신음하는 백성들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고 있나이다. 능양군은 떨리는 손을 감추려는 듯 도포자락을 꽉 쥐며 먼 궁궐 쪽을 응시했습니다. 이대감, 정녕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는가? 숯불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진정 이 나라 조선을 위한 길이란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야망과 공포가 뒤섞여 묘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김자점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마, 어찌 그런 약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어미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자가 어찌 왕이라 불릴 수 있겠사옵니까? 강홍립을 보내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명나라를 배신한 자이옵니다. 이것은 반역이 아니라 무너진 천륜을 바로잡고 나라를 구하는 성스러운 거사임을 잊지 마옵소서. 김자점의 서슬퍼런 외침에 주변에 모인 장정들이 일제히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피로 물든 대궐의 모습과 성공했을 때 얻게 될 권력의 달콤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귀가 다시 능양군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인목대비께서는 서궁의 차가운 방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다. 아들인 영창대군을 잃고 지존의 자리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갇혀 지내는 그 원한을 누가 풀어주겠사옵니까? 오직 마마만이 그 피 맺힌 한을 풀어드리고 이 조선의 도덕을 다시 세울 수 있사옵니다. 능양군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시린 기운이 오히려 그의 정신을 맑게 깨우는 듯했습니다. 그래, 이제 되돌릴 길은 없다. 내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이 비틀린 나라를 내 손으로 바로잡아야겠구나. 그의 결단 섞인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홍제원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군사가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거운 갑옷이 서로 맞닿으며 내는 서늘한 금소금이 고요한 벌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군사들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조조함, 그리고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하는 자들의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양 성벽의 그림자가 거대한 괴수처럼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밤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아침이 될 시간입니다. 이귀가 품 안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검을 꺼내 능양군에게 바치며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마마, 이 칼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소서. 오늘 밤 장덕궁의 문은 우리를 위해 열릴 것이옵니다.
이괄 장군이 이미 북방에 정예병을 이끌고 길목을 지키고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나이다. 능양군은 이귀가 내민 검의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뜨거운 투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가자 한양으로. 무도한 왕을 패하고 무너진 사직을 바로 세울 것이니라. 그의 명령과 함께 수백 마리의 말굽소리가 대지를 흔들며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먼지구름이 밤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횃불의 불꽃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성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한 왕조의 몰락이자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잡초들이 말굽에 짓밟히며 비명을 지르는 듯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파수병들은 아직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을 꿈에도 모른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역사의 수레바퀴는 잔인한 소리를 내며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능양군의 머릿속에는 광해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의심하던 그 서늘한 눈빛을 오늘 밤 반드시 꺾어버리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백성들은 잠들어 있었으나 깨어있는 자들은 피의 냄새를 맡으며 서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어둠보다 더 깊은 인간의 욕망이 횃불의 그림자를 타고 길게 늘어졌습니다. 성문을 열어라! 어명이시다! 거짓 어명을 외치는 선두의 목소리가 성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파수병들이 횃불을 들고 성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육중한 성문의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짐승의 벼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끼익, 기분 나쁜 마차름과 함께 열린 틈 사이로 죽음의 그림자들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성 안의 개들이 일제히 지저대며 흉흉한 기운을 날렸으나 이미 운명의 시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능양군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알 수 없는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권력을 향한 지독한 갈증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창덕궁의 지붕 곡선이 마치 그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차가운 돌바닥에 부딪히는 구두 소리가 마치 장례식의 종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이미 대궐안은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치고 누군가는 배신하며 누군가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귀는 앞장서서 칼을 휘두르며 길을 텄습니다. 길을 비켜라! 대하를 거스르는 자는 모두 베어버릴 것이다! 그의 칼날 끝에 맺힌 핏방울이 차가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전진뿐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능향군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알 수 없는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권력을 향한 지독한 갈증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창덕궁의 지붕 곡선이 마치 그를 비웃는 듯했습니다. 숙부님, 이제 그만 내려오시지요. 당신의 시대는 이 밤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횃불을 꺼트리려 했지만 타오르는 야망의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도성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깬 백성들은 창문을 닫아걸고 공포에 떨며 이 긴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만큼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이미 왕의 침전 앞까지 다다른 반정군들의 숨소리가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운명의 문고리를 잡은 능양군의 손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이제 이 문만 열면 조선의 주인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의 등 뒤로 수많은 칼날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들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듯한 형국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렸던 구름이 서서히 걷히며 차가운 달빛이 피로 물들기 시작한 대궐 바닥을 비추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능양군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궁궐 벽에 새겨졌습니다. 같은 시각 창덕궁 인정전 깊은 곳에서는 긴박한 바깥 상황과는 대조적인 기묘한 고요함과 화려함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촛불이 일제히 일렁이며 대전 안을 금빛으로 물들였고 은은한 침향 냄새가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에 담긴 맑은 술 위로 촛불의 그림자가 춤을 추고 광해군은 초점 없는 눈으로 그 일렁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으나 왕의 손길은 오직 차가운 술잔만을 향할 뿐이었습니다. 곁을 지키던 상궁 김계시가 비단 소매를 살며시 걷어붙이며 다시 술을 따랐습니다. 전하, 어찌 이리 심려가 깊으시옵니까? 도성 안은 평온하고 오랑캐들도 감히 우리 조선의 기세에 눌려 숨을 죽이고 있나이다. 오늘 밤은 그저 이 달콤한 술과 가락에 몸을 맡기시고 시름을 잊으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부드럽게 광해군의 귀를 파고들었지만 왕의 표정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잔을 단번에 비워내고는 거칠게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평온하더라. 계시, 너는 정녕 저 어둠 너머에서 들려오는 칼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내 꿈속에서 영창이 그 어린 놈이 피눈물을 흘리며 나를 노려본 것이 벌써 몇 날 며칠이다. 서궁에 갇힌 대비의 곡소리가 바람을 타고 이 인정전 지붕까지 넘어오는 듯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불안과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휘청거리며 열린 문 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것은 이름 모를 산새의 울음소리뿐이었으나 그는 자꾸만 누군가의 발소리를 듣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때 대전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내시 한 명이 사색이 되어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큰일이옵니다. 도성 쪽에서 횃불 무리가 보인다는 보고가 들어왔사옵니다. 김계시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무엄한 놈,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망령된 소리를 입에 담느냐? 훈련도감의 군사들이 철통같이 성문을 지키고 있거늘 대체 어느 누가 감히 이 궐을 넘본단 말이냐? 하지만 내시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정 사실이옵니다, 상궁마마. 성문 쪽에서 비명이 들리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나이다. 광해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고 싶지 않은 듯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훈련도감, 이 흑립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그에게 성문의 열쇠를 맡기지 않았더냐? 이 흑립을 불러라. 당장 그를 불러와 이 상황을 설명하게 하란 말이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믿었던 훈련대장 이흥립은 이미 반정군의 선두에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향방을 예민하게 맡았던 자들의 배신은 어둠 속의 칼날보다 더 날카롭고 잔인했습니다. 궁궐을 지켜야 할 군사들은 이미 무기를 버리고 흩어졌거나 오히려 반정군에게 합세하여 대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비틀거리며 벽에 걸린 보검을 집어들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얼마나 줄타기를 하며 버텨왔는데 오랑캐의 말발구발에서 이 땅을 지켜낸 공은 어디 가고 고작 효제들 논하며 나를 역적으로 몰아세운단 말이냐.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인정전 천장을 울릴 뿐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이미 각자의 살 길을 찾아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고 궐라는 주인 없는 들개들처럼 우왕좌왕하는 나인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계시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는 살그머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왕에 대한 충성심 대신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전하, 잠시만 기다리소서. 소첩이 밖의 형세를 살피고 오겠나이다. 거짓말을 남기고 돌아선 그녀의 뒷모습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광해군은 홀로 남겨진 대전에서 타오르는 촛불들을 바라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인가?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은 조선이었는가? 아니면 이 비루한 의자였는가? 이때 고래 담벼락을 넘어온 화살 하나가 대전 기둥에 박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화전의 불길이 비단 커튼에 옮겨붙자 순식간에 인정전은 불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코끝을 찔러왔고 광해군은 기침을 하며 보검을 휘둘렀으나 허공만을 가릴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반정이다! 무도한 왕을 몰아내자! 하는 함성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이제는 대전 안마당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왕은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횃불의 물결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경계했던 서인들 그리고 자신의 조카인 능양군이 저 횃불 속에서 칼을 갈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선왕마마, 당신께서도 이런 기분이셨사옵니까? 반개승통이라는 콤플렉스에 시달리며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온 광해군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재건하려 발버둥쳤던 시간들, 명나라의 압박 속에서 백성들을 사지로 몰지 않으려 고뇌했던 날들, 그 모든 노력이 폐모살제라는 유교적 명분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했던가요? 이제 내일부터 자신은 어머니를 버리고 동생을 죽인 천하의 폐륜아로 기록될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어져 천장의 대들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광해군은 타들어가는 비단 향기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이 불길 속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정군은 그에게 죽음조차 허락하지 않을 기세로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광해는 어디 있느냐? 정녕 목숨이 아깝다면 순순히 기어 나오너라. 이귀의 서슬퍼런 외침이 불길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광해군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고쳐쥐었으나 이미 그의 손목에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위는 연기처럼 흩어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공포에 질린 나약한 인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뒷문으로 연결된 비밀 통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왕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조차 버린 채 그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그의 뒤로 무너지는 대들보의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15년간 이어온 그의 치세가 무너지는 소리이자 조선의 운명이 명분이라는 거대한 바위 아래 깔리는 소리였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광해군의 숨소리가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길을 잃은 왕의 눈앞에 보인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궁궐의 뒷마당과 자신을 포위해오는 반정군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멈추시지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흥립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광해군은 허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 바닥에 부딪히는 쇠소리가 그의 마지막 권력을 송두리 찌앗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왕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타오르는 창덕궁의 불빛만이 도성의 밤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멀리서 타오르는 궁궐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세상에 기대를 걸었고 누군가는 다가올 또 다른 피바람을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밤 조선의 주인은 바뀌었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광길을 향해 구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광해군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금음달조차 구름 속에 숨어버린 그 캄캄한 하늘이 마치 자신의 앞날 같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덕궁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가 새벽 하늘을 가로지르며 도성 전체로 비릿한 타는 냄새를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이 불길은 단순히 나무가 타는 소리가 아니라 한 시대가 찢겨나가는 비명처럼 백성들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도성 남문 밖의 낡은 주막에는 밤을 꼬박 세운 사내들이 퀭한 눈으로 서로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식어버린 국밥과 입술을 적시담한 막걸리 사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나 누구 하나 선뜻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보게들 정녕 갈아치워진 것인가? 우리 전하께서, 아니 그 광해라는 분이 쫓겨나신 게 맞느냔 말일세.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깨자 옆에 있던 젊은 짐꾼이 주먹으로 탁자를 콱 내리쳤습니다. 쫓겨나도 진작에 쫓겨나야 했소. 어미를 가두고 동생을 죽인 왕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오. 천륜을 어긴 자에게 하늘이 노하신 것이니 이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소. 젊은이의 서슬퍼런 말에 늙은 상인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먼. 명분이 밥 먹여준단 말인가. 광해 전하께서 오랑캐 놈들과 명나라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신 덕분에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전란 없이 지낸 걸 잊었나? 이제 명분만 따지는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으니 북쪽의 저 무시무시한 후금 놈들이 가만히 있겠느냔 말일세.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막 안에는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임진년 전란 때의 그 끔찍한 기억들이 괴물처럼 살아나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난길에 버려진 아이들의 울음소리, 불타버린 집터, 그리고 굶주림에 지쳐 서로를 잡아먹던 비참한 광경들 말입니다. 주모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지막히 거들었습니다. 어이구, 말도 마오. 벌써 북쪽 변방에서 도망쳐 나온 피난민들이 하나들 보인다는 소문이 파다하더이다. 나라님이 바뀌면 태평성대가 온다더니 내 보기엔 이제 진짜 피바람이 불어닥칠 모양이요. 그때 주막문이 거칠게 열리며 먼지투성이가 된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북방 국경을 지키다 탈영한 병사처럼 보였으며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자리에 주저앉기도 전에 주전자를 통째로 들어 물을 들이켜고는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다고. 압록강 건너에서 후금의 기병들이 말발굽 소리를 내며 모여들고 있단 말이야. 광해가 폐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놈들이 의리를 핑계로 이 땅을 짓밟으러 내려올 것이야. 주막 안의 사람들은 사내의 말에 사색이 되어 서로의 얼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명나라 황제께 구원을 청해야 한다 하고 소리쳤고, 누군가는 이미 명나라도 기울어가는 해인데 누굴 믿느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백성들에게 명분은 멀고 배고픔과 죽음은 너무나도 가까웠습니다. 한편 도성 한복판의 사대부 집가에서는 준학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반정에 참여하지 못한 소북파 선비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다가올 피해 숙청을 기다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제조지은을 저버린 광해의 중립외교는 조선의 수치였다. 임진년 때 우리를 구해준 명나라의 은혜를 어찌 오랑캐와 저울질한단 말이냐. 반정군에 가담한 유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인조의 등극을 찬양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모를 버린 폐륜의 왕을 몰아낸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의 대가가 백성들의 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멀리 명나라 사신들이 머무는 태평관 쪽에서도 미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광해군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명나라 사신들은 이번 반정을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드디어 조선이 제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그놈들이 우리를 위해 북방전선에 군사를 내놓겠지. 사신들의 거만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백성들의 불안한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선 내부의 권력 교체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광해군이 15년 동안 쌓아올린 위태로운 평화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잣거리의 거지들조차 이제는 동량 대신 다가올 전쟁을 걱정하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궁궐방 민심은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인목대비께서 풀려나시면 광해의 목을 당장 치라고 하시겠지. 아들이 죽고 갇혀 지냈으니 그 원한이 오죽하겠나. 아마 궁궐 바닥이 피로 씻길 게야.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제 막 시작된 인조의 시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은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명분의 지옥으로 그들을 밀어넣을 것인가?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주막의 낡은 깃발을 찢어발겼습니다. 그 찢어진 천조각이 허공을 떠돌다 불타는 창덕궁 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은 마치 조선의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노파는 길가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라 망한다. 아비가 아들을 죽이고 조카가 삼촌을 몰아내니 이 땅에 무슨 복이 남겠느냐. 그 통곡 소리는 저작거리의 소음 속에 묻혔으나 깨어있는 자들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권력을 쥐인 자들은 승전가를 부르고 있었으나 그 밑바닥에서는 거대한 재앙의 전조가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차가운 대지 위로 후금의 정찰병들이 조선의 국경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환영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조선은 이제 명분이라는 이름의 외나무 다리 위로 올라섰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운명 앞에 백성들은 각자의 진보다리를 챙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보게, 그래도 왕이 바뀌었으니 세금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누군가 던진 희망 섞인 질문에 주막의 모든 이들이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플 것이며 오히려 더 큰 전쟁의 불길 속으로 던져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도성의 횃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그 횃불이 비추는 것은 승리자의 환희가 아니라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붉은 경고등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늙은 상인은 마지막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중얼거렸습니다. 광해여, 당신이 옳았는지 아니면 저들이 옳은지는 이제 곧 역사가 증명하겠지.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언제나 우리 같은 백성들이라는 사실이 원통할 뿐이네. 그의 말 뒤로 주막 밖에서 또다시 거친 말바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정군의 전령들이 새로운 세상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 중 가장 논쟁적이었던 왕의 시대는 그렇게 백성들의 한숨 속에서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성의 서쪽 끝, 버려진 섬처럼 고립된 서궁의 담장 너머에는 죽음보다 더 깊은 침묵이 고여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길을 막고 칠이 벗겨진 기둥은 마치 문드러진 살점처럼 흉측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왕실의 위엄이 서려 있던 이곳은 이제 쥐새끼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 비명을 지르는 저주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어둡고 습한 방 한가운데 한 여인이 미동도 없이 앉아 차가운 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아들을 잃고 어머니의 자격을 박탈당한 채 짐승처럼 갇혀 지내온 인목대비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이미 하얗게 새어버려 그녀가 견뎌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동자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그 깊은 시면 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광해를 향한 뼈를 깎는 듯한 증오의 불길이었습니다. 대비는 마른 입술을 떨며 나즈마 기읍 졸였습니다. 오늘도 달이 졌구나. 영창아, 나의 아들아. 너를 태워 죽인 그 연기가 아직도 내 코끝을 맴도는구나. 강화도의 그 뜨거운 방 안에서 네가 질렀을 비명소리가 바람을 타고 매일 밤 이 어미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곤바닥처럼 거칠었으며 한 문장 한 문장을 내뱉을 때마다 피냄새가 섞여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이 다 빠지도록 방바닥을 긁으며 억눌린 곡소리를 삼켰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원한이었습니다. 이때 고요하던 서궁의 정문을 부수는 육중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쾅! 콱쾅! 나무가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방 앞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대비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는 대신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나를 죽이러 온 것이냐? 광해, 그놈이 드디어 내 목숨마저 거두러 자객을 보냈단 말이냐? 어서 오너라.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그놈의 목덜미를 물어 뜯어줄 것이니. 그녀의 외침은 절규를 넘어선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어온 것은 횃불을 든 능양군과 이귀 일행이었습니다. 눈부신 불빛에 대비는 두 눈을 감싸 쥐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랜 시간 어둠에 길들여진 그녀의 눈에 정의의 횃불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빛이었습니다. 능양군은 사색이 되어 달려와 대비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비마마, 조카 능양이 왔사옵니다. 이 불효한 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도한 왕을 몰아내고 마마를 다시 이 나라의 어머니로 모시기 위해 저희가 목숨을 걸고 왔나이다. 이기와 김자점 역시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마마,
드디어 천도가 바로 섰사옵니다. 이제 그만 이 지옥 같은 방에서 나오소서. 대비는 떨리는 손으로 능양군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조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거대한 제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능양, 정녕 네가 맞느냐? 이것이 꿈이 아니란 말이냐? 저 사악한 광해놈이 죽지 않고서야 어찌 네가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이냐? 대비는 능양군의 어깨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수천 년 된 귀신이 내뿜는 서러운 통곡과도 같았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강인한 군사들조차 그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소매를 적셨습니다. 한참을 울던 대비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능양군의 멱살을 쥐며 매섭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서리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광해는 어찌 되었느냐? 그놈을 당장 내 앞에 끌고 오너라. 내 손으로 직접 그놈의 심장을 꺼내 영창의 제단 앞에 바쳐야겠다. 그놈을 죽이지 않는다면 나는 단 한 걸음도 이 서공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귀가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마, 광해군은 이미 사로잡혔사옵니다. 곧 마마의 처분을 기다리기 위해 이곳으로 압송될 것이옵니다. 허나 마마, 지금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이오니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어 대궐로 향하소서. 대비는 허탈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옥체라니, 내 몸은 이미 10년 전에 다 죽은 내 아들과 함께 잿더미가 되었느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왕실의 법도가 아니라 그놈의 피냄새뿐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귀신의 형상이었습니다. 다 떨어진 옷자락이 밤바람에 흩날리고 맨발로 흙바닥을 딛는 그녀의 발걸음마다 짙은 원한의 그림자가 새겨졌습니다. 서궁의 궁녀들은 그런 대비의 뒤를 따르며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대비는 불타는 창덕궁 쪽을 가리키며 서슬퍼렇게 소리쳤습니다. 보아라, 하늘이 응징하신 것이다. 부모를 버린 자의 최후를 저 불길이 말해주고 있지 않으냐? 내가 저 대궐로 다시 돌아가는 날, 그것은 더 이상 왕의 거처가 아니라 광해의 장례식장이 될 것이다. 능양군은 대비의 서슬퍼런 분노에 압도되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이용하려 했던 대비의 명분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임목대비라는 거대한 슬픔의 파도를 타고 조선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대비는 서궁의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청춘과 희망,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라는 이름의 차가운 권력뿐이었습니다. 대비의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밤하늘에서는 흉흉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도성을 가득 메웠습니다. 새로운 왕의 등극을 축하하는 소리가 아니라 핏빛으로 얼룩질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조종과도 같았습니다. 대비의 눈에서 흐른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마른 흙바닥에 떨어져 검게 물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애로운 국모로서의 인목대비가 죽고 복수의 화신이 된 대비가 태어났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조선의 운명은 이제 광기 어린 여인의 손끝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날이 밝아오고 있었으나 그 아침은 희망의 서광이 아니라 핏빛 원한이 뒤엉킨 잔혹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창덕궁에 타버린 잔해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가 아침 안개와 섞여 고란을 가득 메웠고 그 매캐한 공기 사이로 포승줄에 묶인 광해군이 끌려 나왔습니다. 한때는 만백성의 어버이이자 지존이었던 그의 용포는 갈갈이 찢겨 흙먼지로 뒤덮였고 풀어 헤쳐진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려 그의 처량한 몰골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궁에서 갓 돌아온 인목대비가 서슬퍼런 눈으로 앉아 있었고 그 곁에는 승리자가 된 능양군이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대비는 광해군의 얼굴을 보자마자 의자 손잡이를 꽉 쥐며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놈 광해, 네가 정녕 내 눈앞에 나타났단 말이냐? 네가 사람이냐? 짐승보다 못한 놈!
내 아들 영창을 그 뜨거운 방 안에서 쪄 죽이고 나를 이 지옥 같은 서궁에 가둔 니놈이 정녕 살기를 바랐더냐? 대비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가 되어 인정전 앞마당을 가득 채웠고 그 서슬퍼런 위험에 주변의 병사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광해군은 땅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고개를 천천히 들어 대비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나 후회 대신 알 수 없는 허탈함과 지독한 냉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아니 인목대비시여, 당신의 눈에는 오직 아들의 죽음과 당신의 한만 보이시옵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힌 것은 인정하나 그것은 이 씨의 나라 조선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어찌 모르시옵니까? 서자로 태어나 전쟁터를 누비며 이 나라를 재건하려 발버둥 쳤던 나의 고독을 당신이 단 한순간이라도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냔 말입니다. 광해군의 갈라진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곁에 서 있던 능양군이 칼자락을 꽉 쥐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입을 다무시오 숙부. 정녕 그 입으로 나라를 논한단 말이오. 백성들은 당신의 끝없는 토목공사에 등골이 휘고 사대부들은 당신의 무도한 배륜에 치를 떨고 있어.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랑캐와 내통하며 사직을 위태롭게 한 죄, 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왕의 자격이 없어. 능양군의 외침에 광해군은 고개를 돌려 조카를 빤히 쳐다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능양아, 네가 정녕 명분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왕좌를 탐하는 것이냐? 명나라? 이미 해가 저물어가는 그 나라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조선의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정녕 네가 말하는 정이냐?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은 공허한 의리가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이 오랑캐의 말발굽에 짓밟히지 않는 실제의 평화였다. 너는 오늘 왕이 되겠지만 네가 쥔 그 명분 때문에 이 나라는 조만간 피바다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내 말이 틀린지 똑똑히 지켜보아라. 광해군의 예언 같은 일갈에 인정전 마당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인목대비는 그 어떤 논리도 들리지 않는 듯 품 안에서 옥새를 꺼내들며 서슬퍼렇게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네놈의 그 간교한 혀가 이 나라를 망쳤느니라. 능양은 들어라. 지금 당장 이 폐륜한 자를 폐하고 내가 왕위에 올라 무너진 강륜을 바로 세우라. 그리고 저놈의 목을 쳐서 내 아들의 무덤 앞에 바치라. 그것만이 내가 이 한을 풀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대비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귀와 김자점이 일제히 엎드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를 외쳤습니다. 대신들은 이미 광해군에게서 등을 돌려 새로운 왕인 인조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고 오늘의 반역자가 내일의 공신이 되는 비정한 권력의 민낯이 아침 햇살 아래 청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광해군은 자신을 압송하려는 병사들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하거라. 역사는 나를 폐륜하로 기록하겠지만 미래는 나의 고뇌를 기억할 것이다. 인목대비야, 당신의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시오. 능양아, 네가 짊어질 그 왕관의 무게가 너를 평생 괴롭힐 것이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왕으로서의 기계를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으나 눈가에는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자 자신이 지키려 했던 조선의 앞날에 대한 슬픈 작별 인사였습니다. 인목대비는 광해군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갔구나. 드디어 그놈이 끌려갔어. 영창아, 네 원수를 갚았다. 이 어미가 드디어 해냈어. 그녀의 웃음소리는 통곡인지 환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고어란을 울렸습니다. 능양군은 승리자의 위치에 섰으나 광해군이 남긴 독설이 가슴에 박혀 묘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옥새는 너무나도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이제 조선은 친명배금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거대한 국제정세의 폭풍우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밖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에 만세를 불렀지만
북쪽 국경의 병사들은 다가올 호란의 그림자를 느끼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에 일단락된 인정전 마당에는 타다 남은 재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비극의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명분을 위해 실리를 벌인 조선의 선택이 가져올 참혹한 대가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강화도의 좁은 방으로 압송되는 가마 안에서 흔들리며 자신이 보았던 조선의 마지막 평화를 그리워했습니다. 권력은 구름처럼 흘러가고 남은 것은 오직 상처 입은 여인의 한과 야망에 찬 사내들의 칼날뿐이었습니다. 인조는 왕좌에 앉아 신하들의 할애를 받으며 자신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 위로 들이운 것은 찬란한 광영이 아니라 훗날 삼전도에서 겪게 될 치욕의 그림자였습니다. 역사는 잔인하게도 인간의 욕망을 비웃으며 또 다른 비극의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대비의 웃음소리가 잦아든 궐 안에는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불어와 무너진 전각의 잔해들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은 여전히 공평하게 내리쬐었으나 그 빛에 비친 조선의 운명은 이미 어두운 터널 속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하던 군왕의 마지막 길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서글픈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광해군을 태운 가마는 삐걱거리는 비명을 지르며 도성의 서쪽 성문을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마의 사방을 가린 창살은 마치 짐승을 가두는 우리와 같았고 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왕의 숨소리는 이미 죽은 자의 그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길가에 모여든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어제까지 자신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자의 처참한 퇴장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차며 침을 뱉었고 누군가는 지나간 세월의 무상함에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낙엽들이 말구대 밟혀 부서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릴 때마다 광해군은 가마 벽을 짚으며 힘겹게 몸을 지탱했습니다. 이보게, 저분이 정녕 우리 전하셨단 말인가? 어찌 저리도 초라하게 변하셨단 말인가? 쉿, 목소리를 낮추게. 이제는 전하가 아니라 죄인 광해일 뿐이네.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가는 우리 목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야. 백성들의 웅성거림이 가마 안으로 흘러들어왔으나 광해군은 그저 감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도성을 벗어나 강화도로 향하는 길목에는 차가운 서리발이 돋아나 있었고 바람은 그에 찢겨진 도포자락을 사정없이 할퀴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세자로 책봉되어 임진년의 불길 속을 누비던 젊은 날을 떠올렸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흙바닥에서 자며 나라를 지키려 했던 그 뜨거웠던 진심은 이제 명분이라는 거대한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전란을 막아보려 했던 나의 고뇌가 정녕 이리도 쉽게 잊힌단 말이냐. 혼잣말처럼 뇌까리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가마는 다시 한번 크게 덜컹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한편 승리의 환희가 가득해야 할 창덕궁 편전 안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 인조는 용상에 앉아 신하들의 할애를 받고 있었으나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자부하는 반정 공신들이 하나둘씩 보상을 요구하며 입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귀와 김자점은 요직을 차지하며 권력의 핵심으로 파고들었으나 정작 북방의 칼바람을 맞으며 거사를 성공시킨 이괄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이괄은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며 자신에게 내려진 함경도 병마절도사라는 직함이 적힌 교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공신으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도성에서 멀리 쫓겨나 변방을 지키라는 유배와 다름없는 처사였습니다. 내가 이 반정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군사를 이끌었거늘 고작 나를 변방으로 내쫓는단 말이냐. 이괄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은 광해군을 몰아내던 그 밤의 횃불보다 더 뜨겁게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외면하는 김자점의 차가운 눈빛과 용상 위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인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충성은
한순간의 배신감으로 변했고 그 배신감은 곧 핏빛 복수의 씨앗이 되어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두고 보아라. 나를 버린 이 조정이 장차 어떤 피바람을 맞게 될 것인지. 이괄이 편전을 박차고 나가는 소리가 길게 여운을 남기며 세왕의 가슴에 불길한 징조를 새겼습니다. 인조는 신하들의 만세 소리 뒤편에서 들려오는 듯한 환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폐위된 광해군이 남긴 저주 섞인 예언이었고 동시에 자신이 명분을 위해 등 돌린 북방 오랑캐들의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조사는 이제 친명 배금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었으나 그 깃발 아래 모인 것은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먹구름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은 인조의 등극을 축하하며 금은 보화를 요구했고 무시당한 후금의 사신들은 국경 너머에서 이를 갈며 조선의 허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실리를 버리고 의리를 택한 조선의 자존심은 이제 곧 닥쳐올 혹독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골밖의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가 오면 세금이 줄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나 현실은 더욱 가혹한 군역과 공물의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강화도 행렬은 바닷가에 도착했고 광해군은 거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작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는 이제 조선의 왕이 아니라 파도에 휩쓸려가는 한 조각 나뭇잎에 불과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성의 하늘은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으나 그것은 승리의 불꽃이 아니라 장차 조선을 뒤덮을 전란의 전조였습니다. 인조는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자신이 뺏은 왕관이 이토록 무거운 것인지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공신들 간의 분열, 백성들의 원망, 그리고 국경 너머 후금의 위협까지. 이 모든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폭풍의 중심에는 불만을 품은 장수 이괄이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잔혹하게도 쉼없이 다음 장을 넘기고 있었고 그 장에는 이괄의 난이라는 피 묻은 제목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광해도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마지막으로 서쪽 하늘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그 위태로운 평화가 깨진 자리에 이제는 형제끼리 칼을 겨누는 참혹한 고륙상쟁의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중 가장 처절했던 반정의 밤은 이렇게 저물어 갔으나 그 끝은 새로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올라 불타버린 창덕궁 지붕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불길한 날갯짓은 조선의 운명이 이제 명분이라는 이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전하, 이제 배가 떠나옵니다. 사공의 무심한 목소리에 광해군은 비로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차가운 바닷물과 섞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인조의 시대는 화려하게 시작되었으나 그 내면은 이미 썩어들어가는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곧 공신들의 욕심이 부딪히고 명분과 실리가 충돌하며 조선은 다시 한번 피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화, 반정의 공신에서 반역의 수괴가 된 이괄의 처절한 질주와 국경을 넘어 몰려오는 후금의 철기병들이 조선의 대지를 짓밟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피로 세운 왕좌는 피로 씻기게 될 것이니 역사의 신은 결코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안개가 강화도 바다를 뒤덮으며 한 시대의 종말과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을 고요히 알렸습니다.